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매주 월요일에는 언중유골로 꾸며드리고 있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특별판으로 이제 그 언론중재법 토론을 진행하는 관계로 네. 두 분은 2주 만에 뵙네요. 네. 그죠? 한 주 건너뛰니까 좋으시죠? 월요병은 없어졌는데 네. 화요병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언중유골 아이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일요일에 미리 저희 안동진 PD하고 이제 이런저런 그 아이템 관련된 상의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요일에 제가 안 PD랑 대화를 하는 양이 아내랑 대화를 하는 양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엔 좀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아내와 많은 이야기 그럴 나누셨다는 수가 말씀이시죠? 있었습니다. 네. 다행스러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부인과? 고양이 얘기도 하고 저희 밥 줘, 뭐 이런 얘기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네. 또 이재성 기자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자, 첫 번째 얘기를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군의 철수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상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저희가 좀 주목해 본 거는 조선일보에서 이제 주로 다뤘었던 이제 논조 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상황을 다루는 동시에 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꼴이 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주로 좀 주목을 많이 했길래 그 부분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뭐라고 보도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꼬리를 물었던 거는 뭐였냐면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그 마크 티센이라는 보수 성향 평론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평론가인데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 마크 티센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크 티센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아프간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동맹에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처럼 한국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이제 마크 티센이 했던 건데 그거를 인용 보도하는 방식으로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 날, 그 같은 날 보면 이제 아프간이 보여준 현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 떠난다라는 기사의 내용도 보시면 뭐 빅터 차 같은 미국의 보수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비슷한 논지를 펴고 그 다음 날 사설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아프간 떠나는 미국을 보면서 한국의 처지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그럼 미국 디스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죠? 그렇죠. 네. 한순간에 변심을 때릴 수 있는 게 미국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연결되는 거 조선일보의 아니에요? 논지대로 하면 수십 년 동맹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국 디스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당장 이제 직접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그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감축 논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곧바로 반박을 하고 나섰고 이제 세계일보가 8월 19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국이 대응을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다르다. 이제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을 정도로 이제 급하게 좀 진화에 나선 형국이고 그 다른 매체들하고 좀 조선일보의 논조를 비교해 보자면 재밌는데 똑같이 마크 티센이라는 그 보수 평론가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한국일보나 노컷뉴스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예로 들어봤는데 잘못된 발언이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이제 상황이 다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사의 논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력이 일단 뭐 당연히 안보와 관련된 군사력은 물론이고 국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안보 환경도 다르고 국내외의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아프가니스탄은 뭐 우리처럼 공식적인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 이런 것들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다른데 무리한 비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고리로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회의하는 회의론을 꺼내는 거는 근거가 없다. 이런 보도가 이제 다른 매체들의 주요한 알겠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이지성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목이 그새 잠겼네요. 함정내자 걱정 한주 쉬니까 때문에 이런 주무신 건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니까. 네. 쉬면 안 돼. 농담입니다. 네. 네. 아니 일단 뭐 아프간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거기는 한 나라에서의 내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엄연히 독립된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는 다른 나라예요. 근데 아프간의 내전 상황과 동일시하면서 미군이 떠나면 북한에 전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둘 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둘 다 있죠. 근데 아프간에서의 그 상황과 지금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주둔 상황을 이렇게 보도를 한다. 뭐 똑똑한 기자들일 텐데 몰라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썼다면 의도가 있는 기사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지 나라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네. 또 유엔에는 동시가입이 되어 있는 네. 그죠? 약간 그렇죠. 애매한.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서 봐도 저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아프간 철군의 명분이 거잖아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그렇죠.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견제라는 거잖아요. 바이든의 논리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국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빠질 수 없죠. 여기서 그건 입체적 조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기본 사항인데 트럼프 때 어디로 튈지 몰라갖고 미국 의회가 법을 개정을 해서 주한미군을 감축을 할 때도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권법이 바꿔놨거든요. 바꿔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순간에 그냥 하루쯤에 뚝딱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건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아까 진행자께서도 우리 제이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국내 언론에서 이제 쏟아내니까 곧바로 이제 미국 측에서 진화에 나선 거는 사실은 아프간에서 빠져나오는 모양이 너무 국제사회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동맹들이 흔들릴까봐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우려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이제 그걸 걱정하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무게를 갖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미국 백악관의 이제 이런 대응들을 통해서도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좀 주목을 했던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망국론, 한국의 위기, 한국이 자칫하면 뭔가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수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발신이 될 때 다른 국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나라처럼 자칫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자주 다뤘었는데 이게 그때 각 시점마다 독자들이 인식하는 망한 나라를 자꾸 끌어다가 네. 우리도 저 나라처럼 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가 주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리스를 예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스하고 한국이 얼마나 상황이 다른지를 비교하는 팩트 체크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거죠. 복지병에 걸리면 저렇게 망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몇 개를 좀 예. 뽑아봤는데 보수 매체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매일경제도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처럼 망국병에 들 수 있다. 공무원 많이 늘리다가는 복지병 걸려서 그리스처럼 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2015년 이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사후에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후로는 또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이 논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유튜브로 옮겨 붙어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유튜브로 옮겨 붙는 바람에 한국콜마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뭐 그 유튜브 방송을 사내 방송을 막 틀고 이러다가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수 매체들이 앞장섰던 이력이 있고요. 2019년 이후에는 남아메리카의 이제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 나라에서 복지 관련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50원의 칠레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우리가 한국의 미래일 수 있다. 혹은
일본형의 그 성장 국가에서 아르헨티나 모델을 우리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예시로 드는데 이제 많이 좀 동원이 되고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저 문제로만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주한미군의 어떤 전쟁 억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해버리면 그 주한미군의 그런 어떤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 내지 역할이 공백 상태가 되면서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차원까지는 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그냥 망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는 두 번째 디스가 성립이 되는데 한국군을 참 디스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군은 뭐냐면 아프간 어떤 정부군하고 거의 비슷한 당나라 군대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북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보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 수준인지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지금 6위죠, 6위. 네, 우리나라. 네,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력의 어떤 그런 화력 이런 걸 근데 사실 또 빼더라도 그- 정보력도 중요한 부분이고 정보력은 미국에 좀 의존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주둔하지 않아도 충분히 협약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간과하고 쓴 게 아니라 무시하고 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내놓는 논리가 있죠. 그거는 그 평면적 비교고, 그러니까 전력이 비대칭이다. 그래서 특수전 어떤 역량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핵무기 이런 데 있어서 비대칭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제 항상 사실 근데 내놓는 핵무기 논리죠. 공격을 얘기하면은 미군이 주둔하나 안 주둔하나 똑같죠.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렇죠. 어떤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한 포석용 논리라고 보는 게 네. 맞겠죠. 비슷한 정책으로 잘 된 나라와의 미러링은 본 적이 없고, 뭐 비슷하지도 않지만 어떤 같은 어떤 뭐 방향성 이런 걸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미러링을 해서 망한 나라와 비교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왜 우리나라가 안 되기를 바라는 참 마음일까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이런 인식에서 좀 이런 방식의 그 타국 활용 방식 이것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자꾸 이제 남의 불행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 대치 상황에 이제 소스로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 이런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바로 이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루마니아에서 우리하고 이제 백신 스와프를 네. 해서 백신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무슨 뭐 거지냐 이제 이런 비슷한 식의 그 논리를 펴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분들 이런 얘기도 사실 루마니아를 무시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뭐 10년 내지 20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있는 모더나라고 해서 다른 모더나인 것도 그럼요. 아니고요. 네. 뭐 충분히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국력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를 또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 우리 정치적 상황에 동원하는 게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뭐 예의가 아닌 것이기도 하고요. 좀 근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50년으로 돌아가면 참 비슷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잖아요. 네. 6.25가 터졌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맞고 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당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휴, 한강다리 폭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으로 자신이 먼저 부산으로 떴죠.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 상황하고 어찌 본다면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대자비롭고까지는 비슷하네요. 이야기는 뭐하지만 그렇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있긴 있었다. 근데 그건 60년 전 얘기다. 사실 나는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누구 이름이 뭐였죠? 마크 티센이. 네, 마크 티센. 이 사람이 만약에 뭐 6.25 전쟁 직후, 뭐 전후 이렇게 뭐 전제를 달아서 얘기를 했다면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다고 생각돼요. 그 거꾸로 사실은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수존 라이스 전 그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아프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처럼 미국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60년, 70년 동안 주둔을 하면서 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보조를 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비교를 거꾸로 돌아가는 쪽이 조금 더 적절한 사례가 아니었나. 근데 뭐 이런 오히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숨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크 티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을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입장에 서는 이야기고
미국 보수 평론가인 마크 티센에게는 한국이 여전히 후진국으로 만약에 보였다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이야기냐면 원조와 지원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국가로 그렇죠. 인식하고 있다는 만약에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인식하고 있었다라면 저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네. 건데 그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 보수파의 한 인사가 대한민국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또 힌트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걸러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일본 구구 인사의 말 한마디, 미국 구구 인사의 말 한마디 이런 거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국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지난 상반기의 총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19%가 늘고 영업이익은 특히 이제 220% 성장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셈인데 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야, 물론 이제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긴 하지만 근데 네. 기저 이런 효과가 걸-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수출은 호황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동안에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는데 고용 측면 그러니까 기업들의 근로자는 1년 사이에 0.96% 증가했다.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수준의 고용 증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원인이 뭐냐를 짚어야 될 텐데 조선일보의 진단은 이 고용 경직성을 유발하는 이 제도 때문이다. 특히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깨기 위해서는 대체 근로 이건 이제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거, 그 대체 근로를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체 인력 투입이 불법인 상황이 이 고용 문제를 일으키는 경직성을 원인이다. 일으킨다. 네. 그러면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파업을 할 때 기업이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규제가 심한 국가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아닌데. 네.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이거는 사실 그 자체로 사실관계가 틀린 거라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당장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ILO 그 국제 노동기구의 비준도 굉장히 늦어진 맞아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서 노동 노동 그 후진국이죠. 후진 국가로 네. 꼽히는데 네. 우리만 이렇게 적극적인 노조 정책을 편다 이게 이상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런 주장, 그러니까 대체 근로가 한국에 있는 어떤 특수한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아주 흔하게 반복되는 보수 신문들의 레퍼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 자료 역시 아주 흔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당장 지난해 11월에 매일경제가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제 기사를 냈고요.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이제 바로잡는 그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대체 근로를 투입하는 거는 단체 행동권, 노조의 이제 기본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다. 노조를 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등등을 이제 예시로 꼽고 있고요. 당장 한국 노조법만 하더라도 외부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 거지 내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걸 지적하면서 또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 근로 허용된다. 이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틀린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성신여대 교수가 한 얘기니까 그대로 옮겨 실는 것이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지 일단 이것부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분과 좀 물어보고 싶네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기사의 그 오보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제 막 진행 중인데 이런 인용하는 이런 내용의 문제점은 지난해 어떻게 11월에 매일경제 기사를 가능할지 보신 게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이분도. 아무튼 저는 이제 저 이 기사 봤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 기사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통계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은 고용률을 얘기를 할 때 신규 채용이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신규 채용의 증감, 그러니까 뭐 경력이든 공채 신입이든 뭐 수시 채용이 다 포함해서 이 기업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규 채용했는가, 요거에 매년 증감을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통계 인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 기사에서 쓰인 통계는요, 그게 아니라 전체 고용 인원 수의 증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연 감소분, 뭐 정년 퇴직, 명예 퇴직, 뭐 의원 퇴직 등등등 자연 감소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용만을 보고 볼 수 있는 통계는 아니에요. 물론 이 통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지어 얘기하기 힘들다. 그게 첫 그렇죠.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 통계적인 어느 인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올해 작년 뭐 1년 2년 사이의 일도 아니고 정말 십수년 된 고질적인 문제인 건데, 마치 이거를 지금 현재의 문제, 그리고 이게 노조의 문제인 것처럼 썼다는 거는 역시 굉장히 자의적인 기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아까 그 임경민 작가가 그 ILO 비준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비준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불과 지난 6월까지도 4개밖에 우리나라는 비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노동후진국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한국 EU FTA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FTA 사상 최초로 노동 조항을 뭐 위반한 국가의 오명을 쓸 위기에 놓였던 나라예요. 근데 불과 지난 6월 달에 그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하나가 이제 뭐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노조 때문에, 노동관계법 때문에, 노조법 때문에 고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쓴다는 건 이건 상식도 없는 기사다. 사실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도 놀라웠던 게 지금 이지선 기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거, 그러니까 데이터의 한계점이라든지 이게 이제 의원 퇴직이나 뭐 정년 퇴직 같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그 고용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실제 이 기사의 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체가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뭐 대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많이 했다든지, 자동차 같은 이 산업 분야에 따라서는 무인화, 자동화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많이 도입이 됐다. 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이 이제 성장 산업, 고성장 산업에는 이제 고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 기사 안에도 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반부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지적을 해놓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교수들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조 때리기로 논조가 확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와 뒤에서 했던 얘기가 다른데 기사의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니까 앞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은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노조 때문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문제 제기만 남아버리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제목으로 뽑혀서 이 독자들한테 노출이 되는 이 방식으로 이제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혹시 이제 누락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맞죠. 매출이 19% 느는 동안에 영업이익이 220%가 는 게 맞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자재 투입량은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용이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이제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원자재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는 없는 줄일 수 거니까 없죠. 결국은 노동 비용에서 엄청난 절감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고용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단은 제가 볼 때는 맞는 진단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그러면 고용이 왜 줄었는가?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서 결국은 노조 때문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요 데이터만 가지고 성립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게, 첫째 이제 원칙상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어버리면 파업권은 무력화돼 버려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그 법의 정신에 맞지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필수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사업장은 그러니까 파업을 할 경우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이 필수 네. 사업장이에요. 철도 근데 같은 사업장들이죠. 의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필수 사업장 지정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계속 나왔던 지적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필수 사업장을 제한적으로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할 수 있는 분야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 범위가 넓다. 이게 이제 노동계에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네. 오히려 거꾸로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이 없이도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대체력을 투입을 해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달에 100만 원 주던 노동자를 50만 원 주는 노동자로 대체해서 나왔던 인가 결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대체 인력 투입인이 뭐니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인과성 거죠. 부분에서 오히려 기술 발전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진단의 어떤 그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이런 식의 어떤 반복적인 레토릭이죠. 뭐 좀 전에 지난해 나왔던 이제 매일경제 기사 얘기도 드렸지만 2015년 10월에 아주경제 기사도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30대 대기업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은 늘어난 데 비해서 고용률이 너무 낮다. 문제 제기는 계속 돼 왔었던 거고 좀 전에 제이비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이제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논리 자체는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조가 고용 경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머지 청년 고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식의 논지 전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반복된 논지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좀 발견하게 된 또 하나의 어떤 연결성이라는 거는 우익 정치인들, 우파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이 비슷한 논조의 노동 정책을 내놓는 양상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당장 이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노동 정책 관련 발표를 했는데 조선일보의 논지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권 귀족 노조들의 이제 기득권을 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비대해진 노조 권력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나 고용 창출력이 추락하고 있다. 고임금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가 소멸하고 있다. 거의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과 비슷한 혹은 매일경제의 기사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보수 경제지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주류 정치권에서 정책으로 이제 받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 그리고 제대로 된 원인 검증이 좀 더 좀 면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갈라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거 요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반문을 던져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매출이 19% 늘은 동안에 영업이익이 무려 220%가 늘었는데 이것이 대체 인력 투입이 그 안 돼서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마지못해서 기술 투자를 해서 나온 결과인가? 아니면 기술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나온 결과인가? 이거는 선후와 인과성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진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하게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보공단의 콜센터 직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건보공단과 또 정규직 노조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하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다만 그것을 노동 부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야 될 것이 문제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질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 진단이 그러니까 달라지면 처방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증적 어떤 그 접근법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법 제도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떤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과정을 해서 후자로 가버리려고 한다면 그 자체 목적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이 기사가 뭐 매년 반복되는 레토릭처럼 나오는 네. 기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기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썼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게 만약에 그런 기사 방향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백지화 상태에서 이 통계를 본다면 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기자라면 두 가지 방향으로 기사의 이른바 야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비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이렇게 늘고 영업이 이만큼 더 늘었어. 근데 고용은 왜 그에 한참 못 미치게 이만큼밖에 안 늘어 혹은 더 감소했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자동화, 기계화, 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 부분 그거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 대기업은 벌어들인 만큼 노동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인가 분배의 문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있죠. 그것도 있죠. 네, 이 부분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OECD 지표 많이 쓰잖아요. OECD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제가 본 건 2017년 자료인데 2017년 자료를 보면은
대기업의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노동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 이런 영업이익 다 포함된 거죠. 여기에서 노동자에게 분배해주는 비율이 우리는 절반밖에 50%대밖에 안 돼요. 그게 OECD가 조사한 37개 회원국 중에 몇 위이냐 우리나라가 3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노동자에게 짜게 주는 곳은 멕시코랑 아일랜드였나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 노동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최소한만 분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세계적인 OECD 기구의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기계화 자동화 부분 이런 거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주제를 노조 때문에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건 기사 방향을 애초에 잡아놓고 쓴 거다라고 의심이 아니 그리고 어렵게 정권을 보고 상위 30대 반기 보고서라겠죠. 그럼 네. 상위 30대 기업이 그러면 최근 그러니까 상반기나 범위를 넓혀서 1년 동안에 그럼 파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거 그러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뭐 어렵게 쓰려면 접근해요. 그런 그러면. 사례가 있어야 이 일과가 그러니까요.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야기되려면 영업이익이 220%가 아니라 500%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상위 30대 기업에서 파업이 있었고 그래서 대체 인력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만큼 줄었다가 돼야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맞아요. 파업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었고. 그다음에 참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가면 요즘은 다 터치 스크린에 있어서 거기서 주문을 하잖아요. 네.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입장 바꿔서 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터치 스크린 하나가 당장 어떤 초기에 설치 비용이 어떤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흐름이 이렇게 가버리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뭐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어떤 그러니까 저기 뭐냐 단체 그러니까 저 결성을 해가지고 단체 교섭까지 할 수 있을 정도 권리가 보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인데 그렇죠. 고용이 안 되고 있는데 대체 인력이니 뭐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참 그 뒤에 이야기거든요. 좀 제가 볼 때는 현실 진단에서 뭔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 있는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갑시다. 마지막 뉴스는 이제 유튜브 관련된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유튜브란 특히 시사 유튜브란 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없는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매체로서의 그 규정이나 혹은 이제 법률상의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규제를 거의 안 받는 걸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최근 들어가지고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디어법 관련해서도 이제 유튜브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논란이 있었을 정도니까 이제 방송과 언론과 통신, 인터넷을 모두 통합한 법안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나와 있어요. 네, 통합법이 벌써 나온 지도 1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죠. 없죠. 없다 보니까 규제를 안 받는다는 착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이 허위 사실 혹은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을 이제 오가면서 방송을 만들었었던 유튜버들이 최근 들어서 경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특히 다름 아닌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반가운 마음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재판부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유튜브 매체의 파급력 그리고 이제 허위 정보의 심각성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유튜버들에 대해서 언론과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게 기존의 다른 어떤 재판들 유튜버들 관련된 재판들에 비해서는 최근 좀 달라지는 기조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지난 1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된 유튜버 생강 모둠찌개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고요. 이번에 이제 재판에 넘겨진 이유가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펴면서 다름 아니라 뭐 민식이법 법안에 대해서 반대라는 문제가 아닌데 고 김민식 군의 이제 부모님을 이제 비난하는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셔도 이런 되고. 방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마찬가지로 모욕하는 이런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번에 유죄가 판결이 나와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반갑다는 아까 말씀은 그냥 그 농담으로니까 이해를 하겠고. 저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 유튜버들 관련돼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갑다. 이 문제를 그 전에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진지하게 안 받아줬기 때문에 논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그 헬마우스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네. 유튜버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도 방송통신 심의 대상에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매체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진 채널이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텐데 특히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이 공식 채널이 아니라 별도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방송 심의 규정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범주에 거의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전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거의 유사 이제 매체적인 성격을 근데 갖는 경우. 운영 주체를 가지고 어떤 그럼 유튜브 채널은 심의 대상에 올리고 어떤 유튜브 채널은 올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격 규정을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사 유튜버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은 좀 대상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들을 규정할 때도 교양 프로그램, 뭐 예능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그 심의를 하듯이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성 기자는? 워낙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 표현의 자유 문제와 늘 상충하는 문제라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 뭐 아까 우리가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지만 민시법 관련 그 부모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아니면은 뭐 우리 나라의 어떤 뭐 상황에 대한 중차 대한 그리고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상당수 나오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법의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기초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법적 처벌은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송통신 심의 대상에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럼 제가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박근혜 정부 때 그 유튜브 채널이 이제 성하기 전에 팟캐스트가 성한 적이 있었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방송통신 심의 대상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포기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규제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라 뭐 팟캐스트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유튜브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운영 방식을 가진 채널을 운영을 해보니까 막상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도 실제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그 파급력에 비해 바로잡는 파급력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뭐 조회수라든지 어떤 이제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고. 근데 시간에 이 파급력이나 전파력을 이유라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유튜브 채널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동영상이냐 오디오냐라고 하는 어떤 그 전달 형식의 차이를 빼고 나면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면 그 다수가 사회적 다수가 그러니까 방송통신 심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검열일 수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논점이 하나가 생겨요. 네. 두 번째,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뭐 시사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행 그 법률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방송통신 심의 대상이 뉴스로 한정이 됩니까? 내지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보도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예능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면 그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죠. 그 자체가 검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시사 유튜브 채널만 심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갖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개별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대중에게 방송통신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잘못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인 영역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큰 폐해가 발생했던 여러 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뭐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특정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가지고 한 인생을 파탄을에 몰아갔던 것도 있고.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자, 통합미디어법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언제 만들어질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사실 언제 만들어질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통합미디어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팟캐스트든 유튜버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뭐 블로거든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허위 거짓 정보를 흘릴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에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래는 유튜브 코리아 혹은 이제 유튜브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던 게 자체 규정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커뮤니티 운영 규정인데 거기에 위반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너무 이제 헐겁고 특히 영어로 된 매체에 대해서는 꽤 좀 면밀하게 보는 편인데 다른 언어로 된 영어로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짜뉴스 채널들 중에서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 학살을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내용 그렇죠. 중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옛날에 저 시스템이잖아요. 저기 누구죠? 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스노든이 폭로했던 네네 그렇죠. 스노든이 폭로했던 어떤 검열 기재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통신 중에서 그 나오면 일단 다 뽑아내는. 유튜브도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성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그러니까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림, 형체 이런만 사진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뽑아내는데 0.1초 만에 검열을 역시 해서 끝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을 애용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제가 정말 느꼈어요. 영어 이게 기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5.18 관련된 가짜뉴스. 그러니까 그게 영어이고 한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인식의 문제죠.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미국 유튜브 구글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일도 같은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독일어를 쓰잖아요. 하지만 독일, 서구,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미국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제재 대상을 포함시키지만 한국에서 우리 국내 사정, 우리 역사적 맥락에 의해 중요한 가치관이 미국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걸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 기억으로 맞다면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일단 노란 딱지 붙이고 보는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아마 이런 거 했던 걸 제가 코로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딱을 붙여버리는 이거는 명백한 지금 검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코로나를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어가 들어가도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 공식적인 우리 회사 뉴스, MBC 뉴스도 노란 딱지가 엄청 많이 붙었죠.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코로나 관련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많이 확산이 될 때 그걸 이제 바로잡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팩트체크 영상 그렇습니다. 팩트체크 영상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이제 규제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업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또 하나 노출시키는 거라서 그러려면 뭐 제가 이제 심의 규정이라는 건 예를 든 거고 그거 외에 좀 어떤 공식적인 그 사회적 논의와 법률 체계적인 어떤 고민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의가 되든 처벌이 되든지 간에 이것이 이제 언론이라는 범주 내지 이제 언론이라는 범주가 너무 이제 제한적인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써도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 시대와 기술의 어떤 발전상에 따라서 그 범위는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어떤 미디어 현상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법을 미리 만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뒤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는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전망을 하면서 법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100%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총괄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가 그럼 정권 비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심의 대상에 올리고 유튜브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심의하고 이렇게 대증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그거 하나하나에서 그러니까 대체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제는 미디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부터가 사실은 그 근본부터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고 그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야기 접근에 들어가는 거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자꾸 여기에 종기 생겼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창고만 부르는 식의 접근법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우리 재판부를 비롯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유튜브라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게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 요즘 그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이제 뭐 수많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뭐 저희도 이제 되면 이제 뭐 내용 저희는 참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뭐 또 등장하든가 다루게 되면 다루겠지만. 기상 언론이 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내놓는 논리가 그거더라고요. 사회적 폐해는 유튜브가 더 심한데 유튜브는 과연 가만히 놔두고 왜 우리만 잡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데 항상 나와요. 네. 그 얘기 항상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죠.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규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분위기는 무르익었던 거죠. 그렇죠. 거꾸로 뭔가 해석을 한다면. 네. 근데 그거를 자꾸 파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라.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그것이. 근데 지금 국회에서 있는 그 미디어 특위에서도 이런 작업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방통위에서 진행 중이긴 한데 굉장히 아주 천천히 뭐 진행이 뭐 중단되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척이 좀 없는 상황인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언론이 그러니까 기사화해서 보도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저기 뭐냐 별로 유통해서 10만밖에 안 봤어요. 10만 밖에도 아니죠. 10만도 예, 많은 거죠. 엄청나죠. 예. 근데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서 100만이 봤어. 그러면 파급력.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잘못된 보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을 재는 기준 중에 하나가 파급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다만 매체가 여기는 그 뭐 신문이고 여기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다 올려놓고 한 번에 한 번 좀 그랜드 디자인을 좀 해라.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진짜.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 논의가 나온 게 사실은 MB 정부 때부터 나왔던 논의예요. 그러니까 IPTV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논의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손 놓고 있다가 네. 그잖아요. 이건 보통- 급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통에서 원중유고를 좀 애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헬마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방송 그러니까 심의 대상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쪽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좀 될 것 같아요. 인력이 엄청나게 만만찮은 늘어요. 인력이 필요할 엄청나게 겁니다. 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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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이 좀 네. 되겠네요.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 전체 전 세계 유튜브에서 1분에 올라오는 분량이 1억 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1분에. 네. 네. 아이고 마무리하죠. 네. 뭐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MBC 이지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